때문에 재벌 개혁은 예. 상위 그룹에 좀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대신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업 지배 구조는 뭐 상법이나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등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군요. 재벌이라고 다 묶어서 재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거기도 예. 양극화가 벌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재벌 그룹들도 이제는 같은 재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명칭도 좀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4대 그룹하고 나머지 대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위원장님이 워딩을 만들어 주셔야. 예.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네. 사실 우리의 재벌 규제 정책과 비슷한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예. 일본이 이제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그룹, 재벌을 몇 개를 지정했는지 아십니까? 딱 6개밖에 안 됩니다. 아하. 재벌이 6개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공정거래법에 예. 해당하는 법률에서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는 그룹으로 지정했던 게 6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그룹 뭐 100대 재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제 또는 일본 기업이 한국보다 얼마나 크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같은 그런 강한 규제는 좀 더 좁은 범위를 설정해서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설득되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예, 뭐 제가 총수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뭐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그룹. 예.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죠. 예. 하림그룹을 사실상 첫 뭐랄까요. 대상으로 해서 조사에 들어가셨잖아요. 왜 여기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에 업무 계획으로 예. 45개 민간 재벌직과 총수가 있는 저 같은, 예, 45개 그룹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할 즈음에 그 서면 실태 조사가 대충 마무리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 결과를 받아서 일감 몰아주기의 혐의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지금 뭐냐면 서면 조사만으로는 현실을 알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서면 조사 결과가 제가 딱 취임하면서 제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되는 그룹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뭐 그 중에서 지금 몇 개의 그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는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는 언제까지나 확인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하림의 경우에는 이미 언론 보도가 된 상황이고 뭐 일감 몰아주기 부분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가 왜 나쁜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재벌의 어떤 부와 경영권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공익재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타기 증자를 하는 게 1세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논란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 등등의 뭐 전환사채라든지 같은 이제 주식과 연계되는 회사채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2단계였고 일감 몰아주기가 이제 부의 편법 승계의 3단계쯤 해당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그룹 계열사의 물량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일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류라든지 아니면 계열사들의 전산관리 이런 것들은 뭐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는 그룹 정도라면 그룹 계열사의 물량만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회사 경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회사의 주식을 총수 일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열사의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수익을 계열사가 아니라 또는 계열사의 주주들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가져간다라는 것이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인데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와 경영권의 편법 승계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돈으로 또 자기 주식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승계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작은 어떤 중소기업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골목 상권 문제, 네. 그러니까 대형 마트, 또는 물류, 또는 그러니까 건물 관리, 또는 이제 그 전산 관리, 이제 이런 쪽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해야 할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총수일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뚝 들어가 버리면 거기가 완전히 생태계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때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전산학과가 공대에서는 가장 인기 학과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학과를 졸업해봐야 재벌 계열사의 하청업체의 직원밖에 비정규직 직원밖에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제대로 된 전산관리 회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 구멍가게 역할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지. 그래서 그 일감 몰아주기는 단순히 부와 경영 간의 편법 승계를 차단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를 복원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큰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벌 개혁 중에서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뭐 순환 출자 문제나 금산분리 문제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제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저는 그냥 대기업끼리 자기들 일감 몰아주는 거가 불공정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최우선인가 했더니 실제로는 서민들로부터 돈을 뽑아내서 재벌 3세들이 자기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네요. 뭐 MRO라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큰 그룹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일하는 그룹이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사무 용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볼펜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주변에 문방구에서 직접 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달하는 계열사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문방구가 다 사라지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상조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받던 의견인데. 예. 확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래도 교수님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50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년할 때까지 공무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건 곁가지 질문인데 위원장님 다음에 다른 공직도 하실 생각이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뭐 그런 하실 말씀 하지 수도 마시고. 있다는 얘기. 상황이 되면 하실 수도 있다는 이런 출마 선언 아닙니까 이건? 저를 죽이시는 발언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제 목표는 공정거래위원장 임기 3년을 채우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를 다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장 중에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저희가 1시간 뽑아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다른 방송사를 다 돈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 돈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방송은 저희 방송을 해주시는 것으로. 뭐, 그것까진, 그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근데 다 돌려면은 제 임기 3년을 다 지나갈 겁니다. 다시는 안 나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면 글로 갈 수도 있어요. 바쁘시면. 네, 알겠습니다. 출장 인터뷰. 이번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더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걸 바로 질문 드려야겠네요. 2분 내에 답변해 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공직자시니까, 그리고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니까, 다른 말씀하실 수 없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예. 핵심적인 어떤 혐의인 뇌물죄에 관해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마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능성은 반반인데, 예.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하겠죠.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보시기에 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자유로운 어떤 신분이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더더군다나 공직자로서 또 증인으로까지 나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마지막
결심에서 변호인 측이 내세운 변론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원인 무효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작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 그 부분은 이제 하여튼 뭐 우리나라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어떤 이제 변론이었는데요. 그거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변론을 함으로써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평판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